우리 교재 133 페이지를 하고 있고요. 영유아기 비만의 측정은 성별에 따른 신장별 표준 체중과 비교를 하여 유아의 체중이 표준 체중의 120% 이상일 경우를 비만으로 판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비만도는 성별, 신장, 표준 체중, 그 다음에 실제 체중에서 성별과 신장별 표준 체중의 곱하기 100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0% 이상일 경우 비만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비만. 우리 교재 134페이지 소아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생활 습관 태도라는 것들을 소리 없이 아이를 망치는 질병 소아 비만이라는 책에서 발췌를 했는데요. 다음의 내용 중 4개 항목 이상인 부분을 체크가 된다면 뚱보 생활 습관에 해당되는 자녀를 비만으로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모용은 조림보다 볶음, 튀김류를 자주 한다. 자녀용은 얼음만큼 먹는다. 부모용 식단을 짤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우선이다. 자녀용 간식을 먹어도 식사량을 줄지 않는다. 부모용 생선보다는 육류가 주종이다. 자녀용 빨리 먹는다. 부모용 저녁 때는 반찬이 많지만 아침이나 점심은 간단하다. 자녀용 TV를 보면서 먹을 때가 많다. 부모용 프라이팬 하나로 거의 모든 요리를 다 만든다. 자녀용 고기 요리를 좋아한다. 부모용 닭을 요리할 때 껍질을 벗기지 않는다. 자녀용 채소를 잘 먹지 않는다. 부모용 음식이 짠 편이다. 자녀용 주스, 청량음료를 좋아한다. 부모용 사흘에 한 번꼴로 음식을 시킨다. 자녀용 하루에 2번 이상 간식을 먹는다. 부모용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외식한다. 자녀용 집안에서 놀 때가 더 많다. 부모용 쇼핑을 할 때마다 외식을 한다. 자녀용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몇 시간씩 컴퓨터 게임을 한다. 부모용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자녀용 틈만 나면 누우려한다. 부모용 빨리 먹으려고 재촉한다. 자녀용 전철이나 버스를 타면 앉은 자리를 찾는다. 부모용 아이와 함께 누워 과자를 먹기도 한다. 자녀용 숨차서 달리기는 질색이다. 부모용 배가 고프지 않도록 간식을 충분히 사둔다. 자녀용 운동보다 책 읽기를 좋아한다. 부모용 밤잠을 자주 먹는 편이다. 자녀용 2가지 이상의 학원을 다닌다. 자녀를 비만으로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라는 뚱보 생활 습관이라는 부분인데요. 틈만 나면 누우려 하고 숨차서 달리기는 질색이고 주스, 청량음료를 좋아하고 이런 부분들이 뚱보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 체크리스트의 뜨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비만의 지도 방법을 살펴볼까요? 영유아기의 비만 관리는 성장과 발달에 요구되는 적정량의 영양을 공급하고 에너지 소비를 늘려 섭취 에너지와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인과는 달리 무리하게 몸무게를 줄이지 않고 현재 체중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영양적으로 균형이 잡힌 식단을 제공하되 인스턴트 식품, 당분이 많은 과자, 탄산음료, 고열량식품 등을 제한하도록 합니다. 또한 비만 유아는 운동이 부족하고 활동량이 적은 경우가 많으므로 에너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신체 활동을 격려하도록 합니다. 특히 유아기는 양육자에 의해서 식단 조정이 가능하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적절한 식습관과 에너지 소비를 늘리는 신체 활동 참여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령별로 비만을 관리하는 관리 원칙이 있는데요. 영아기의 고이용균은 출생 시 체중이 2.5 미만이거나 3kg 이상인 신생아를 말합니다. 체중 증가율이 빠른 영아는 고이용균에 이제 속한 거고요. 비만 예방을 위한 모유 수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용식 이유식을 일찍 시작하지 않도록 하며 단맛을 내는 이유식을 피하게 됩니다. 유아기는 고이용균, 체지방의 증가가 일찍 시작된 유아를 말합니다.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긴 유아, 수면 시간이 짧은 유아가 고이용균에 들어가고요. 경도 비만, 중등도 비만, 고도 비만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중등과 고도 비만은 식사, 운동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합병증 동반 유무에 대한 부분을 체킹하게 됩니다. 합병증이 동반이 되어 있으면 이제 감량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약하지만 비만에 속한 유아는 비만도를 20% 미만으로 낮추는 데 목표를 두나 성장기 이므로 감량보다는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기도 합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한 식품의 성분이 항원이 되어서 발병하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식품에 함유된 단백질에 의해 유발이 되는데요. 개인에 따라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식품을 이제 다룰 수 있고, 향신료나 색소 등의 식품 첨가물도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는 소화기관이 미성숙하여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줄어들기도 합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으로는 우유, 유제품, 달걀이 있고요. 원료는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갑각류, 페루는 굴, 바지락, 새우. 그래서 굴, 바지락, 새우를 안 먹이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요즘 그 만능 소스, 만능 육수 이런 것들 보면 새우 말린 것들을 육수로 내가지고 한 팩에 이제 끓여서 피석해서 먹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새우가 들어가 있거나 갑각류가 들어가 있는 꽃게라든지 이런 거 맛내기 이런 곡물들도 굉장히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피해야 되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곡류는 메밀, 옥수수, 밀가루 제품들이 있고요. 두류는 이제 두유나 두부를 말합니다. 채소류는 죽순, 토란, 우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순이 이제 곧 나올 때가 되는 5월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따뜻한 물에 삶아서 아린 그걸 채 썰어 가지고 이제 물에다 담가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독성이 있는 그래서 죽순, 토란, 우엉. 우엉도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건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과일에는 딸기, 복숭아, 참외. 저는 복숭아 털 알레르기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냥 씻어서 먹는 분들도 있다곤 하지만 저는 이제 복숭아를 먹고 싶긴 하면 캔으로 먹기도 하지만 이제 털을 고무장갑을 끼고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고무장갑을 끼고 털을 제거를 하면 그 안에 있는 과육은 먹을 수 있는데 털 때문에 과육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복숭아의 가장자리에 있는 털 때문에 알레르기를 좀 일으키기도 합니다. 견과류로는 땅콩, 호두, 잣
어린이집에서 잣죽 나오거든요. 잣도 견과류예요. 기타 초콜릿 이런 것들이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쉬운 식품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운영했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77명이었고 교직원이 32명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한 반에 교사가 작게는 2명, 많게는 4명이 들어가 있는 교실이 있고, 그래서 포다님은 그 반에서 견과류 알러지가 있는 그 아이는 소보루 위에 있는 아몬드 가루가 먹었는데 응급실에 실려가야 되는 굉장히 심각한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였는데요. 그날 아침에 이제 죽이 나왔을 때 선생님이 아이가 죽을 잘 먹는다고 한 국자, 2국자, 3국자, 4국자를 리필해서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알레르기라는 건 너무너무 무서운 반응이거든요. 식품을 먹고 독성에 내 몸에 반응을 하는, 기도를 막아서 숨을 못 쉬게 해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아이들을 먹일 때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식품 알레르기는 소화기관이 성숙해지면서 이제 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 때 이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품 알레르기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에 대한 내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지만, 영하기에는 가능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식품을 제한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알레르기 가족력이 있는 경우 생후 1년 동안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음식을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유식을 통해서 새로운 식품을 섭취하기 시작할 때는 조금씩 반응을 살펴보고 시도하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을 구별하게 됩니다. 철 결핍성 빈혈을 살펴볼 건데요. 빈혈이라는 게 혈액의 단위 체적 내 적혈구 수의 크기, 헤모글로빈의 양이 이제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역류학이 가장 흔한 원인은 철결핍성 빈혈이고요. 건강한 영아는 출생 시 충분한 철 저장량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6개월에서 3세 사이 급격한 신체 성장으로 혈액량이 증가하고 요구되는 철의 필요량이 급증하게 됩니다. 이때 음식물로부터 충분한 양의 철이 공급되지 않으면 철결핍성 빈혈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모유나 우유에는 철이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유기가 늦어지면 체내 철분이 고갈되어 철결핍성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의 철분 결핍은 성장 지연, 무기력, 식욕 감소 등 건강한 성장을 방해합니다. 철분 결핍으로 인한 빈혈은 뇌 발달을 저해하여 집중력이 부족해지고 합성 능력을 감소하는 정신 발달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생후 4개월에서 6개월에 가장 적절한 이유식을 진행하여 철결핍성 빈혈을 예방하고, 우유는 철분의 흡수에 방해가 되므로 될 수 있으면 지나치게 많이 먹이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비만이라든지 알레르기라든지 또 그 아이들의 편식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양교육에 대한 부분과 섭취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영양을 어떻게 관리해주고 어떤 영양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유아기의 건강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이러한 좋은 음식에 대한 태도와 식습관을 평생 동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돕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영양교육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양지도라고도 하지만 영양교육이라는 단어를 이제 제대로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면 이것은 식생활과 관련된 행동을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천 과학적인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양교육에 대한 부분으로 목표를 4가지로,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식사 시간이 즐겁다는 인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접하고 먹도록 유도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건강에 좋은 식습관을 강조하고 식사 준비에 유아가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식품과 건강의 관계에 대해 이해를 증진시키고 또 여러 가지 영양 지식도 함께 증진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영양교육을 잘 이끌기 위한 기본 원칙들을 5가지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영양교육은 어린 시기부터 시작을 하고 발달 수준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또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부분, 영양교육은 일관성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라는 거, 생활 속에서 바람직한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영양교육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종류와 이름, 재료 특성을 알아보고, 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알아보고, 또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는 근본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식의 기능,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음식과 건강의 관련성을 알고 건강에 이로운 음식과 해로운 음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음식마다 다른 영양소를 제공해 주므로 골고루 음식을 먹을 수 있고요. 식품 취급 및 위생관리, 그다음에 올바른 식습관을 애절해서도 음식을 소중히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먹는다라는 건 정말 바람직한 식습관 지도입니다. 선생님 먼저 드세요 해놓고 본인들이 먹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식탁에서의 애절을 알고 식기를 바르게 사용하고, 이 부분도 책상에 앉아서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먹기는 하지만 사실 떨어진 식기, 젓가락이 될 수도 있고 숟가락이 될 수도 있고 포크가 될 수도 있고요. 떨어뜨렸을 때 선생님이 그거를 씻어다 줄 수 있는 시스템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동선을 고려하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씻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면 여벌에 식기들을 준비해서 교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섭취 기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기 위함이 급속한 신체 성장을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양소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시간에 많이 배웠던 5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물질, 비타민에 대한 부분으로 뭐가 빠졌죠? 물, 수분에 대한 부분으로 6대 영양소. 그래서 이제 물에는 미네랄, 무기질 이런 것들이 미네랄 워터 이러면서 되게 비싸게 팔잖아요. 그래서 열과 에너지의 공급, 그다음에 조직의 구성과 보수, 대사 과정의 조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이러한 영양소가 있고, 지방, 단백질, 무기질은 조직과 구성과 보수를 하고, 대사는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수분으로 해서 이 공급과 보수와 조절을 하는 주요 작용에 대한 부분도 살펴드렸습니다. 탄수화물은 신체에 열량을 제공해주는 성분이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 먹었을 때 힘이 난다 하잖아요. 지방. 그래서 아보카도, 올리브, 육류, 어류, 조류, 유제품, 달걀. 지방은 우리가 지금 광고에서 많이 보게 되는 뭐가 있죠? 그 생선 냄새 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메가3 오메가3도 얼마 전에 그 아침 방송을 보니까 되게 유명한 내과 의사가 나와서 오메가3는 언제 먹으면 좋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밥 먹고 먹는 게 좋은지, 점심 먹고 먹으면 좋은지, 저녁 먹고 먹으면 좋은지 라는 질문을, 저도 그 부분이 참 궁금했던 부분인데 누군가 패널이 그 좋은 질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제 우리가 식물성 기름이냐 동물성 기름이냐, 그래서 저기 해조류에서 어취 냄새가 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오메가3를 처음 먹었을 때 그걸 삼켰는데도 목에서 자꾸 그 멸치 비린내가 너무 올라와서 저도 오메가3를 실패했는데, 지금은 식물성 오메가3가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치 냄새 안 나고 가격은 조금 비싸긴 하지만 오메가3를 이제 먹어줘야 하는 시점이 여러분도 곧 오실 겁니다. 근데 이 오메가3를 언제 먹냐면 저녁 먹고 바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녁에 왜 먹냐라는 부분으로 질문을 하던데 패널이,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했는데, 저녁에 우리가 세포 어때요? 세포를 분열하고 새로 만들고 소멸하고, 지금 우리 몸은 끊임없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세포에 대한 부분으로 오메가3가 저녁에 재배치를 하고 정돈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오메가3는 저녁을 먹고 2, 30분 뒤에 먹는 게 아니라 바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는 동안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그 미세한 유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름, 오메가3도 결국은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되게 좋은 지방을 몸속에 집어넣는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단백질은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되면 고혈압, 심장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고혈압, 심장병이 만약에 있다면 단백질에 대한 부분으로 공부를 좀 해보시면 몸이 훨씬 더 튼튼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기질은 칼슘과 철분의 섭취에 대한 부분으로 성장기 아동에게 적절한 양의 무기질 공급이 필수적이라는 걸 우리 알고 있죠. 칼슘도 칼슘의 필요량이 성인보다 높대요, 애들이. 그래서 성장, 키가 안 큰다든지 뼈와 지방의 질을 저하한다든지 뼈에 여러 가지 기형 등 고루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철분은 적혈구와 헤모글로빈의 구성을 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골수에서의 조혈작용, 콜라겐 함성에 작용하고, 비타민 C는 철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결핍시, 빈혈, 뇌출혈 이런 부분으로 발생할 수 있고요. 쇠관, 소고기, 굴, 달걀, 시금치, 검정, 콩 등이 이에 해당되는 영양소입니다. 비타민에 대한 대사 기능이 아주 소량이지만 꼭 필요하다라는 거. 수분, 물, 미네랄은 60%를 차지하는 가장 구성 성분이 되고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표는 아까 살펴드렸으니까 스킵을 하겠습니다. 개별 차이를 고려하되 에너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식이섬유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 영양교육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유와 영양과 영양관리와 간식과 식욕부진, 편식, 편식의 지도 방법, 비만의 원인, 비만은 개선하는 방법, 비만 아이를 다루는 내용까지. 그래서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독성,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빈혈까지 해서 우리가 6장을 살펴보았습니다.